2022년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2기 생생경매 제29강이네요. 오늘은 근로자임금 채권인데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8강 지난 금요일 날이죠. 12월 16일 날 2022년 12월 16일 날 28강에서 생생경매 강의 말씀드릴 적에 제가 조금 벅벅거려 버렸어. 저도 벅벅거릴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뭐 컴퓨터입니까? 그러니까 강의하다가도 근데 또 엉뚱한 생각을 해요. 강의하다가도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 했지 해가 또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런 게 좀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막 빡빡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 28강에서 조금 벅벅거렸던 그런 내용이 돼가지고 이제 자료를 가미해서 다시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우리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배당 신청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임금 채권이 있네. 또는 조세 채권 있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이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임금 채권과 조세 채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얘가 배당 신청했다면 죠 우리 신경 쓰자 이거지. 왜 신경을 쓰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제가 편의상 날짜를 말이죠. 2000년 1월 1일 1월 1일 날 동사무소 쉬는데 어떻게 전입신고하나 이렇게 시비 걸지 마시고 편의상 1월 1일입니다. 압류도 등기소 문 닫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2000년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각각 임차인 갑이 전입 확정일 을이 임금 채권으로서 압류가 돼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대전제가 이 갑 임차인이죠. 을 근로자 임금 채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했어요. 배당 신청했다 이거죠. 자, 1위화했을 경우 이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이 10억 원이다. 10억 원인데 임차인이 이렇듯이 배당 신청을 했다. 그러면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도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대학력 없는 임차인은 신경 꺼버려요. 나하고 낙찰자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이 사람 보증금액이 5억 원인데 만약에 5억 원 전액을 다 이 사람 배당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5억 원 전액을 다 배당을 못 받아간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 나머지 자녀 보증금액에 대해서 낙찰자가 어떡합니까? 끌어안잖아요. 인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투자 금액이 더 소위 이제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12월 전문가들은 뭐 내년도 뭐 그냥 부동산 시장이 별로 경기가 안 좋네 그런 이야기를 막 전망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우리는 뭐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참에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삐꿈이더라 보고 삐꿈이 나가버린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게 악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경매꾼이 안 돼요. 우리는 경매꾼이 돼야 됩니다. 경매쟁이. 맞잖아요. 그죠? 경매쟁이가 뭡니까? 쟁이란 게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기술쟁이가 뭐죠? 기술쟁이. 완전 기술자 장인이잖아요. 우리는 경매장인이 돼야 된다. 그럼 경매장인 되기 위해서 뭐다 또 실없는 이야기 합니다. 공부하셔야죠. 그죠? 자, 다시 이쪽에서. 갑과 을은 배당 신청했어요. 임차인이 이 사람 배당 신청했다 이거죠. 그럼 자기는 배당 받고 나가겠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왜 압류보다도 먼저 전입신고 해놨으니까. 근데 배당 요구했다 이거죠. 배당 요구했는데 자기가 5억을 만약에 4억을 배당 받았다 그죠? 그럼 나머지 1억은 낙찰자 인수하는 거야. 왜? 대학력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물건의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10억 원으로 보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근로자 임금 채권이 이게 제가 여기다 이제 임금 채권 5억으로 표시해놨는데 이런 금액을 간과하고 그냥 별로 이제 우리가 통상 그렇잖아요. 아마 이 방송 듣기 전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 등기 들어온 거 있잖아요.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임금 신청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부터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 그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근로자 임금 채권 또는 조세 채권 이 경매 사건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소유자가
사업자야. 그런데 사업 부도나 버렸어. 그러면 근로자들 임금 못 주잖아요. 월급. 그러면 근로자 임금 채권 나오고, 또 부도가 났으니까 세금 못 내니까 또 세금 압류 들어버리고, 그죠? 그런데 이 물건을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네?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 했네? 그죠? 배당 요구 하였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같은 갑을 병이니까 정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9억 원의 낙찰 받았다면, 그죠? 이분은 아마 이게 이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쓴 거야. 그래서, 야, 10억짜리인데, 요즘 같은 경우 시절이 좀 요상하니까, 나 9억에 써서 낙찰 받으면 되겠지? 하는 거야.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밑에 보면 인수금액 1억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왜 1억이냐니까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이건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9억이 배당 금액이라면은 제가 지난 오늘 29강이고 28강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근로자 임금 채권은요, 최우선 변제예요. 아주 네 가지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왜냐면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네 가지가 막 싸가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게 드리기 위한 겁니다. 예, 근로자 임금 채권 하니까 막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근로자들 욕하면 안 되지. 왜 욕을 합니까? 손 안 되지, 그죠? 누굴 욕을 해야 된다. 따라 차라리 누굽니까? 사용자를 욕을 해야지, 그죠? 어쨌든, 9억 원이 배당 금액이다. 배당 금액이다. 이랬을 적에, 근로자 임금 채권이 최우선 변제. 그러면 얘가 5억이잖아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 얼마? 5억을 최우선 변제는 가져가 버려요. 그 나머지 4억이 남았죠, 그죠? 이 4억에 대해서는 그때 이 임차인 갑이 말이지, 하면서 내가 이 물건의 전입에 의한 확정일자 맨 먼저 받아놨잖아. 근데 4억 가져갈 거야. 임차인 4억 가져가요. 근데 4억 가져가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5억이잖아, 5억. 그럼 5억에서 4억 빼면 얼마 임차인은 미회수죠. 보증금 못 받았죠. 1억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금액 1억 원이에요. 따라서 이게 다시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게 다시 반복합니다. 배당 요구했다 이게. 이거 이놈이 있네. 근로자 임금 채권이 있네. 일요했을 경우 이 임금 채권이 얼마인지 우리 정확하게 정말로 이거 어쨌든 봐가지고 의무로 향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다 물건이 괜찮다면은 암기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건이 괜찮다면은 그때는 봐가지고 정말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이 있더라. 일단 그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 이분이 이 자리에 병이 아니고 갑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에 압류가 되어 있다 이게. 이랬을 적에 그 갑을 만나가지고 갑 이 사람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이해관계인이니까 갑으로 하여금 협조를 구하는 것이, 나 솔직히 이 사람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 그거 완전 깜깜이 일단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내가 법원까지 에스코트 할 테니까, 그럼 갑이 이 사람 봐가지고 자기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해가지고 이 사람의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얼마인지 좀 확인해 주실래요? 해가지고 해서 갑이는 만약에 이 자리에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다면 갑이라는 사람 예스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싫어.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앉아가 당하지 말자 이거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 물건에 다른 뭐 가압류권자라든지 이런 권리가 있다면요. 원래 가압류는 보니까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가압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일단 등기부등본상에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가압류권자한테 만약에 된다면은, 가서 열람이나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아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아니면 또 뭐 봐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나 가압류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비 신청 들어왔다면 그나마 강제경비 신청 금액이 일단 우리는 근로자 임금 채권으로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 자체가 최우선 변제로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면 되는데, 그렇죠. 압류나 가압류가 됐다 이거죠. 이러했을 경우는 봐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좀 주도 면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한다? 근로복지공단한테 전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죠? 근로복지공단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예요? 하셨을 적에. 안 가르쳐줘, 그러면. 아니면 말고. 그럼 내 입찰 안 들어가면 되지. 왜냐면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이게 어떻게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함에 의해 가지고 근로자 임금 채권액이 변수가 됩니다. 이게 5억이 된다, 아니면 6억이 된다, 7억이 된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을 적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쭉쭉쭉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이
적다 그러면은 낙찰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임금채권이 5억인데 만약에 이 근로자 임금채권 4억으로 보자. 4억. 그죠? 4억이다 그러면 배당 금액이 이 낙찰가인데 이 배당 금액을 보겠습니다. 경매병원 신경 안 쓰고. 배당 금액이 9억 원이다 그러면 근로자 임금채권 4억 원이잖아요. 그럼 이 최우선 변제를 4억 원 가져가 버린다고. 그럼 나머지 5억 원 남잖아요. 5억. 그죠? 5억 원 누가 가져갔는데 임차인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낙찰자는 어떻게 인수금액은 빵원이 돼버린다고. 이렇듯이 이 근로자 임금 채권은 이것 때문에 이게 변수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심하자는 거죠. 예. 그거 하나 있고요. 여기 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요, 근로자 임금 채권이 5억인 경우입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근로자 임금 채권이 또 다른 금액이 좀 더 틀려요. 이번 7억입니다. 이때처럼.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배당 신청했어요. 둘 다. 갑과 을은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습니다. 근데 임금채권이 얼마나 7억 원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입찰하신 분이 말이지 그냥 이 근로자 임금채권을 그냥 뭐야 시덥잖게 생각하고 말이야. 딱 들어가서 이제 9억에 써서 낙찰 받았어요. 9억에 써서 낙찰 받는다고 하면 근로자 임금채권 같은 경우 되게 좋죠. 자기네들 채권액이 임금채권이 7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근로자 임금채권 7억 가져가 버려요. 나머지 2억 남죠, 그죠? 2억은 누가? 이제 순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2억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대항력 있잖아. 내가 보증금은 5억이잖아. 내가 2억 받았잖아. 그럼 나머지 3억은 내가 못 받았잖아. 3억은 내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지 네가 돌리도. 이따 보니 인수금액이 3억 원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임금 채권이라든지 조세채권이 있다. 경매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근로자임금 채권이나 조세채권이 없는 게 거의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신청해버렸어. 그랬을 경우는 이 근로자임금 채권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배당 주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로자임금 채권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금액이 많고 적을 수가 있다고.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 금액이 작다 그러면요, 나머지 부분에서 낙찰자 말고 덤탱이를 써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임금 채권뿐만 아니라 조세 채권, 그죠?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만큼 이게 임금 채권이나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이랬을 경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2022년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19일입니다. 12월 19일 현재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내 돈 내고 내가 말이지 부동산 사는데 대단히 또 정보를 딱딱 다 막아놔 버렸어.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 근로자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 있잖아요.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일반 주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세금도 제가 나중에 따로 한 파트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다세대 빌라 아파트 이런 거 임차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등기부 등본상에 말이죠, 가압류라든지 저당권 이런 게 있으면 이 사람들 임대차 계약서 사인을 안 해요. 거의 가다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근로자임금 채권이라든지 조세채권이 완전히 딱 처음부터 원천 봉쇄가 돼버린다면은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를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다면 임차인 싹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대신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 아니면 또 근로복지공단한테 전화해가 좀 대단히 아쉬운 소리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내 돈 내고 내가 부동산 취득하는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아쉬운 소리 하면서까지 이게 말이 안 돼. 이건 분명히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20년 전부터 계속 떠들어둬요. 왜냐면 이게 20년 전이니까요. 이 현행민사 집행법하에서 경매가 진행된 것이 2002년 7월 1일부터거든요. 딱 20년 전 되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건 아예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으면 뭐냐면 이게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딱 보여주면 돼요. 어디서 경매법정에서 누구한테 우리 경매인들한테 옛날에 다 보여줬거든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보니까 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야 배당 요구했지. 이 사람 뭐야? 근로자임금 채권 있네. 근로자임금 채권이라든지 조세채권 같은 경우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채권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있잖아요.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했어. 그럼 아웃돼 버려. 그건 뭐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절대로 보호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게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소액 임차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나는 소액 임차인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법원에다
이제 법원이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아웃이야. 네. 아웃이야. 무조건 아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띡 보니까, 야, 근로자임금 채권이 얘가 채권계산서 제출을 안 했구나. 그럼 아웃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조세 채권계산서 제출 안 했구나. 교부 청구라고 합시다. 예. 안 했구나. 그럼 아웃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했구나. 이랬을 땐 근로자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야, 얼마야? 또 조세 채권 같은 경우는 당해세야? 일반 조세야? 그래? 당해세 같은 경우는 뭐 당해세 우선은 측이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 기일이 언제야? 이거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퍼뜩 보고 팍팍팍 오늘 입찰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판단이 설 수 있거든요. 그거 안 보여주잖아. 왜 안 보여주냐고. 어?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안 보여주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말이죠. 일단 뭐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도 안 보여주고 옛날에도 안 보여주고 앞으로도 안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뭐 큰 기밀 서류라고 한 말이죠.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서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요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미배당이야. 배당 신청 안 했어. 배당 신청 안 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28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신청 안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이 5억 원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법원에 공간 배당 요구 종결까지 말이지 권리시행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 안 해버렸어요. 아예 안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억 원 전액은 낙찰자가 어떻게 100% 뭡니까? 인수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입찰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건. 이때는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요, 임금 채권이 뭐 여러 수백억이 돼 있단 말이죠. 조세 채권은 체납된 게 막 몇백억이 됐다 손치더라. 전혀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면 임금 채권과 조세 채권은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은 딸깍 다 죽어버려요. 다 소멸돼 버립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어차피 당해 경매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당 요구 안 했네. 얼마야? 5억이죠. 내가 알았어. 내가 5억 인수할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1차 감정가 10억이다.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한 9억 정도 선에서는 써야 된다 이거죠. 야, 근데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 5억 원이네? 그럼 5억 빼버려. 그럼 이거 4억 쓰면 돼, 4억. 4억 쓰는데 예를 들어 이 근로자 임금 채권이 말이죠. 10억이야. 10억이든 100억이든 뭐. 10억이든 이제 4억 받아가, 이 사람아. 그럼 나머지 6억은 임금채권 미회수죠, 그죠? 미회수도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임금채권,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경매시 매각으로 꼴까닥 다 죽어버린다니까. 따라서 이거 6억은 낙찰자, 전혀 낙찰자 인수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인수한다는 요것만 그래. 배당 요구 안 했어? 안 했으니까 그럼 너는 배당 참여 안 되지? 그럼 내가 얼마 인수하지? 5억 인수하는 거야. 그죠? 5억 인수하잖아요. 인수하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5억 인수하지? 야, 근데 이거, 여기 만약에 5억 인수한다는, 이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게 하자 있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얼마를 끌어안아야 돼? 5억을 끌어안아야 돼. 그러면 이거 뭐 당연히 4억 써야지. 그럼 내가 인수하는 임차인이 없다. 하자가 있는 임차인이 없다 하더라. 그러면요, 9억 써야 되는데. 근데 5억이네? 봐가지고 그럼 4억 써야지. 그죠? 5억 인수하는 거 4억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이라든지 조세 채권 같은 경우 딱 조심해야 될 케이스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배당 요구한 경우야. 권리신고, 그것도 이제 권리신고만 한 그런 꼬름한 임차인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만 했다고 그런 물건 안전해요. 권리신고했어? 그럼 그 사람 배당 절차 참여 안 되잖아요. 배당 절차 참여 안 되니까 그 임차인의 보증금의 전액을 다 낙찰자에 내가 끌어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보니까 현재는 10억의 1차 감정 가격이 나오는데, 이거 9억을 써야 돼. 근데 보니까 얘가 권리신고만 했네? 보증금액이 얼마야? 5억이네? 알았어. 5억 인수하잖아요. 그죠? 그럼 9억 쓰는 데서 5억 인수하니까 빼고 얼마 4억만 딱 써버리자. 그럼 끝나는 거야, 봐가지고. 그때 뭐 임금 채권이든 뭐든 저거들이 배당 받든지 말든지 우리 그런데 시잘데없는데 신경 쓰지 맙시다. 그건 저거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저거들 일이지, 그죠? 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지. 남의 일까지도 어깨에다 짓누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봐가지고. 쓸데없는데 나 딱 보셔가지고 경매도에 보면 딱 보니까 아이고 나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어. 그러면 완전히 개무시해버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이명남님 반갑습니다. 에리카님 감사합니다. 곽순건님, 에어버스 러버님, 장완숙님,
또 누구신가요? 고공쌤 부동산 TV님, 별이 대박님, 시화호님, 류병직님, 마마까꿍님, 여운배님, 폴님, 빠비용님, 맹자왈님. 아이고, 마마까꿍님 자꾸 이렇게 저한테 커피를 사드시라고 막 돈을 주시니까 또 내일 커피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홍대희님, 허태구님 감사합니다. 박헌성님, 나는 나님, 스카이캐슬님, 노성철님, 임상훈님, 세상님, 고공쌤 부동산 TV님, 아리수님, 박대원님, 조창선님, 룰루랄라님, 할리호네님 감사합니다. 신인철님, 알까기 대왕님, 리키님, 부부익선님,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 감사합니다. 김혜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최선영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돼야지 말이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의 오프라인상에 만나가지고 소주잔이라도 한 잔. 원래 이게 경매는요, 이게 취중 경매 이야기 해야 됩니다. 수술 한 잔 먹으면서 옛날 무용담도 아닌데 약간 뭡니까 MSG 좀 쓱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해야 돼요. 그래 재밌다니까. PI맨님 감사합니다. 네, 또 누구신가요? 손산 감사합니다. 이성희님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경매쟁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경매쟁이가 돼야 된다니까. 경매쟁이가 돼가지고요. 정말로 건강한 부자도요. 육신과 정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부자가 되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 이름을 건강한 부자 클럽으로 딱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느껴본 바로는 자, 또 누구신가요? 한박꽃님, 날씨 춥죠?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박황룡님, 감사합니다. 이재식님, 안녕하세요. 안동섭님, 네, 감사합니다. 김혜진님, 아까 인사드렸네요. 나사랑님, 감사합니다. 치토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채팅창 안 보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 미배당 신청한 사례인데, 임차인 갑 있잖아요. 갑이 사람은 배당 신청 아예 안 해버렸어. 안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당 신청 안 했어? 알았어. 그럼 어떻게 낙찰서 5억 인수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딱 알잖아요. 그죠? 인수하는데, 뒤에 임금채권이 있는 있던지 말던지 임금채권이 예를 들어 알아보면 7억 아니라 700억이라 상관없어요. 근데 봐가지고 임금채권은 이제 배당 신청했다. 이 얘네도 배당 신청 안 하면 배당 못 받으니까 배당 요구 동기일까지. 근데 1차 최저 가격이 10억 원이야. 근데 이 물건에 하자가 없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9억 정도 써야 돼. 낙찰 받는다 이거지. 예? 근데 하자가 있다 이거. 왜냐면 5억을 인수해야 되니까. 인수하는 게 하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 임차인으로 인한 낙찰 금액이 얼마다 4억 원입니다. 4억 원 써야 돼요. 그럼 4억 원 쓰면은 근로자 임금채권 얘네들 보니까 7억에서 우리 7억인데 4억만 배당 받잖아. 배당 받든지 말든지 3억은 어떻게 해? 그걸 나보고 어떻게 해? 낙찰자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 그럼 당신도 저기 사용자한테 가가지고 돌리도록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 이거지. 임금채권이 7억 원인 경우. 자, 여기 보니까 임금채권이 이때 이 자리에 7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전혀 관계없어요. 나는 누구만 딱 째려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얘가 배당 요구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 사람 보증금 5억 원 인수한다. 요것만 다 째려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럼 다른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없어요. 그런데 근로자 임금채권을 신경 써야 될 경우는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서 그러면 근로자 임금채권도 배당 절차 참여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했으니까 배당 절차 참여하잖아요. 그죠? 둘이서 배당 절차 참여하는데 배당 순위가 뭐냐면 근로자 임금채권이거든요. 임금채권 먼저 가져가 버리니까 따라서 임금채권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채권을 갖다 못 받았을 때 저 사람 대항력이 있으니까 나머지 보증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근로자 임금채권이 9억으로 보자 이게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7억이든 9억이든 예를 들어 임금채권 9억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100억이라 100억이야 100억. 그럼 임차인도 배당 요구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나는 어떡한다? 낙찰자 경매에는 이거 5억 내가 인수한다 이게 맞잖아요. 당연히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인수한다 이게 하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자가 없을 때 이게 9억 써야 되는 거야. 똑같죠, 그죠? 근데 하자가 있으면 그래서 5억을 빼야지 5억 인수하니까. 그럼 나머지 어떻게? 이건 내가 4억 써야 되는 거지. 우와, 근데 100억인데 우리는 4억밖에 배당 못 받아놓을 거면 96억은 어떻게? 그거 왜 나한테 얘기했냐고. 낙찰자한테 전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세금하고요. 임금채권은 전혀 낙찰자 관계 없습니다. 경매시 매각으로 전부 다 꼴까닥 다 죽어버린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말이죠. 경매 사례를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사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21 타경의 4022호 사건입니다. 4022호 사건인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1차 감정 가격이 1억 300이잖아요. 그죠? 1억 300이죠. 근데 그 전에 오차기일 날 오모시라는 사람이 4,100만 원에 썼다가 대금 납부를 안 했네요. 대금 납부를 안 하고 그 이후에 또 그 전에 4,100만 원 썼다가 대금 납부 안 했는데 또 그 이후에 4,300만 원 또 썼네요. 이거 참 이상해. 참 재밌어요. 그죠? 우리가요. 경매 입찰 들어가는데 전낙찰자가 어쨌든 버가 369만 원 정도는 입찰 보증금 몰수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요, 광주지방법원뿐만 아니라 일부 몇 개 법원에서는요, 재매각이 된다 할지라도 입찰 보증금을 10%로 하는 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 입찰 보증금 10% 해가지고요. 보증금액이 또 10% 나와 있잖아요, 보증금액이.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입찰 보증금 369만 1,500만 원, 1,500원이죠. 이것은 이제 몰수하겠지요. 이 양반도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입찰 보증금 10%니까 당연히 369만, 370만 원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입니까? 2714, 740만 원. 우리가 나중에 배당표 작성할 적에는요, 몰수된 입찰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낙찰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배당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계속 유찰돼 버렸네. 어머, 무슨 사연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2023년 1월 10일 날 해가지고 1890만 1,000원입니다. 이 최저 가격이거든요. 우와, 1억 300짜리가 말이지 1,800만 원까지 떨어져 버렸네. 무슨 사연이 있을까? 무슨 사연이 해가지고 밑으로 뚝 내려보면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니까요. 이제 경매 정보제에 의해서 이제 우리 연습해보자 이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요. 자, 보시면 뭐냐면요. 2018년 6월 19일 압류가 소멸 기준 권리잖아요. 근데 이모 씨라는 분은 보니까 2016년도 전입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지요. 전세 보증금이 6,5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서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건자이죠. 건자. 이게 건자는 우리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게 등기부등본 안 봐도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3,594만 1,150원에서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전 이렇게 봅니다. 이게 3,500만 원 이것이 근로자 임금 채권이라면 픽스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가압류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 청구 채권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3,500만 원이 가압류 청구 채권액 해가지고 이것이 픽스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5천만 원, 6천만 원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과연 그래 신뢰를 해야 될 것인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결국 임차인 이분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전입 신고할 당시에는 깨끗한데 그 뒤에 압류, 가압류, 따다닥 압류가 막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물건에 누가 입찰 들어오나 입찰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 6,500만 내놔라 해가지고 경매 신청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잠깐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자 이거죠. PI매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따끈따끈하게 내일 또 아메리카노 2잔을 마셔야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요. 배당 요구권자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권리직 신고및 배당 요구 이게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땡땡땡이 뭐 다 아는데 근로복지공단 해나 괜찮아. 압류권자 이것도 보면 세무서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땡땡땡 해가지고 뭘 그렇게 감출 게 많은지 말이지. 대한민국 살아가는데 참 안타까워 답답해. 그죠?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단 배당 요구를 하였다더라.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임차인도 이분도 보니까 배당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배당 요구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요.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아까 가압류 금액이 3천 얼마 되는데 진짜 진정의 근로자 임금 채권이 3천만 원. 이제 4천만 원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떡한다더라. 근로복지공단 해가지고 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든지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니면 또 이해관계인을 통해 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이분이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근데 생면 부지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찾아와 가지고
아유, 근로복지공단 이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당신 저 법원 가가지고 이 사건 좀 열람해 주실래요? 했을 적에 과연 예 하고 정말로 말해 속 시원하게 협조를 해줄 만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여기 등기부등본 잠깐 보죠. 등기부등본 잠깐 보면은요. 등기부등본을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아까 뭐 압류니까 압류인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본사가 울산에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근로복지공단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전화해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이쪽에서 뭐 무슨 뭐 얼어 죽을 뭡니까? 저 개인정보 뭐 보호법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개소리 하면 그냥 끊어버리세요. 아이고 짜증나. 애들 답답한 애들이라는 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말이지 이 영상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뭐 저기 공사 이런 데서 말이죠. 이 채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이런 경매 쪽을 관련해가지고 전화가 온다 그러면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줘.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그걸 알아야지만 당신들 이제 채권액을 보다 빨리 많이 회수할 수 있다니까. 참 깝깝해 애들 봐가지고. 머릿속에 등기 없으니까 무조건 뭐 뻑하면 뭡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헛소리하고 앉아있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런 데도 있어. 안 그런 데도 있는데 깝깝한 애들도 있다니까. 그렇게 이 정도 이거는요 보니까 보세요. 대학력인 임차인 보증금이 6,500만 원입니다. 6,500만 원인데 이건요 우리가 야 근데 내가 인물 처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그럼 6,500만 원이죠, 그죠? 대학력 인수해야 됩니다, 그죠? 나 정말로 들어가고 싶어. 이 날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된다니까. 어떻게 얼마 쓰면 됩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쓰면 되겠지 뭐. 3천만 원 정도 쓰면 얼마입니까? 합의 6,500만 인수하니까 9,500만 원 돼버리잖아, 그죠? 9,500만 원. 전체 투입 금액이. 근데 1차 감정 가격이 1억 300이다. 단 우리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차 감정 가격이 정말로 이게 똑소리나게 조사가 됐는지. 근데 이거 보니까 가격 시점이 2021년 5월 27일이잖아요. 이때는 한참 잘 나갈 때거든요. 근데 2023년도 같으면 말이지 내년에 더 암울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이 금액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알파가 됐다 그러면 3천만 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러한 경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유찰된 상태에서 그럼 좋아 내가 6,500만 원 인수한다 이게 인수하는데 예를 들어 1억 300이잖아요. 1억 300 이게 진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딱 내놨을 적에는 1억 300 딱 팔리는 거야. 예? 그럼 여기서 간단해요. 봐가지고 6,500만 원 있잖아요. 6,500만 원 빼버려. 그럼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계산이 안 되네. 잠깐만요. 제가 좀 옛날에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암산이 안 돼. 마이너스 6,500만 원. 3,800만 원. 1억 300만 원 쏜다고 하면 3,800만 원까지 쏘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 임금 채권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근로자 임금 채권에서 우리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100억이야. 뭐 100억이든 말든 있잖아. 뭐 3,800만 원 가지고 너 먹고 떨어져 버리라. 물론 여기 보니까 몰수된 입찰 보증금 있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가져가든지 말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계속 유찰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입시다. 이분들 같은 오모씨나 정모씨 같은 경우는요. 36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분 다. 이거 왜 입찰 들어갔다가 왜 그냥 360만 원 큽니까? 작습니까? 크잖아요. 제가 한 달에 연금이 한 돈 100만 원 나오는데 100만 원 받아도 엄청 커요. 근데 360만 원 같으면 대단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왜 포기했을까요? 뭔가 포기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좀 가지자 이거지요. 가지면 좀 조심하자는 것이지요. 그죠? 조심하고요. 또 이제 제가 여기서 화면 정리해가지고요. 연이어가지고 2부 방송에서 이런 사례를 지금 상당히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근로자 임금채권을 이제 일단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되더라도요.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전혀 제가 삐지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기라방 29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